해보니까 나름대로 뭐 효과도 보고 있고 뭐 지금 뭐 저도 뭐 그거에 대해 뭐 정확히 아는 것도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대표님 강의 들으시면서 알아주겠지.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 많이 좀 영농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대표님 소개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방문하는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카메라 넣어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진행해 보겠습니다. 황금한옥법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에 많은 농가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그 위미 농협공선의 레대양반에 강의를 하고 오늘은 남은 우리 그 농협 지점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이 밀감 품종에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노지부터 하우스 밀감까지. 이 밀감 중에서 우리가 제일 문제점을 많이 찾아내서 짧은 시간에 전달해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유튜브 방송에 있는데 제주 지역에서 문제점, 그걸 우리는 어떻게 짧게 개선할 거냐, 짧은 시간에 그게 상당히 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 종들이 레드양이 많습니까? 아니면 한라봉, 레드양, 한라봉, 천혜양, 노지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망감류 위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붓은 것을 먼저 알면 좋습니까? 아니면 쪼개지는 겁니까? 열과. 예. 그 다음에 노지 밀감은 붓은 거.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밀감, 열과. 열과는 어느 편으로 나눠야 되겠냐는 거예요. 열과. 열과는 밀감이 과피 고온열상에 의해서 과피가 성장 안에서 쪼개졌다. 과피 고온열상. 과피 고온열상은 또 한 가지를 더 좁히면 엽 두께가 얇다. 자, 엽 두께가 짧은 거는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질소 부족을 가야 됩니다. 질소 부족 플러스 엽 온도가 높다. 자, 엽 온도가 높다. 이제 얼추 정리가 됩니까? 우리 그 현철 쌤 요거 질소 부족 엽 온도가 높다 이제 이해합니까? 그 엽수대하고 엽으로라는 그 엽이 무슨 이제 열과의 주 원인은 과피 고온열상. 과피 고온열상은 엽 두께가 얇다. 엽 두께가 얇은 건 질소가 부족하다. 질소가 부족하고 엽 온도가 높다. 이렇게 나눠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엽 온도를 낮추려면 차광을 해야 된다. 차광 3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 지역에 황금한옥법 명장 유닛 2분이 위촉됐습니다.
조천에 계시는 농협의 문양필 이사님이 키위의 맹장이 되셨고, 한림에 있는 강승중 맹장님이 한 분이 레드양이 탄생했습니다. 그분들 횟수로서 약 5년 정도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레드양이 인상가리 과다로서 나무가 청태가 끼고 잎이 노릇노릇하게 되고 열과 인상, 그걸 막기 위해서 작년에 사용했던 우리가 비료량이 천평의 요소가 60% 들어갔어요. 근데 60%가 들어가도 뭘 못 잡았느냐? 온도를 못 잡았어요. 엽 온도. 엽의 온도를 못 잡아서 올해는 4월 7일 날 35% 하우스에 차광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광을 하면 차광을 35% 4월 초순에 하면 초에 하면 이 시값을 비료량을 0.5를 더 높여줘야 돼요. 플러스예요. 이걸 플러스예요. 0.5를. 그럼 우리가 계절의 이 시값이 여름에 1.8인데 차광을 했을 때는 2.3을 올려서 마이너스 0.3을 빼갔으면 2.0을 여번 지하 이 시값을 맞춰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역 온도나 이 시값에서 많은 교육을 안 받았다면 황금알 농구에서는 이 측정기를 우리는 많이 씁니다. 우리 김현철 선생님 써보니까 괜찮죠? 지금 이 시값 몇 맞춰놨습니까? 지금 한 2.8, 2.0, 2.8 2.0이면 없지 0.2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4월 15일 기점에 최고 이시값이 하우스에 2.1, 노지에서는 4월 15일에 2.5. 그러면 지금은 공기로 들어가 버리. 해만 뜨가 딱 꺼내주면 이제 여름 들어가요. 그럴 때는 1.8 이하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자, 지금 요 이시 측정기를 손에다가 측정하면 우리가 이시값이 나올 겁니다. 벌써 바뀌었는가요? 자, 5초 내외로 바뀝니다. 수분이 99.9가 나오고 이시값은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온도값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물을 줘야 될 때는 제일 위에 수분을 35%에서 45%, 우리가 토양 수분은 35에서 45% 됐나요? 그럼 이 수분은 항시 유제도 이상이 없습니다. 토양 수분은. 그러면 비료값은 우리가 계절별로 달라진다. 왜 계절별로 달라지느냐? 광량에 따라서 12달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12달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비료량을 계산해내야 돼요. 여기에서 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밀감이 붙었던 이유가 정확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12월 31일 있고 6월 30일 있습니다. 3월 31일, 9월 30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0월, 11월. 이 12달에 계절의 축을 만들어내면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나중에 사진 팍찍하면 됩니다. 강의만 잘 됐으면 됩니다. 1월 15일이 저온, 겨울. 7월 15일이 고온, 여름. 여름의 중심이다. (4월 15일이) 봄의 중심이다. 10월 15일이 가을의 중심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계절을 쪼개버리면
비료량을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계절은 중심의 계절의 축에 전후한다. 12월 15일부터 2월 15일. 그러면 우리는 12월 15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는 밀감이 붙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11월 말의 온도에서 온도값을 유지해주고 이 시값을 맞추면 밀감은 절대 안 붙건다. 그리고 3월 15일에서 5월 15일까지는 봄. 그리고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가을. 그래서 각 계절별로 비료를 나누면 겨울에는 이 시가 2.7 이하, 여름에는 1.8 이하, 봄, 가을에서는 하우스에서는 2.1, 노지에서는 2.5 이렇게 분류식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밀감에 줄 수 있는 비료량을 최대치를 딱 루테이션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4월 15일부터 우리는 언제까지 10월 15일까지는 차광을 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 반쪽이니까 4월 달부터 공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레드향이 붓고는 레드향이 쪼개지는 것은 10월 15일 되면 절대 안 쪼개진다는 결론이고 4월 15일 되면 안 쪼개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 온도가 올라간 시점에는 쪼개야 돼요. 그러면 5월 15일과 9월 15일 안에 쪼개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봄이 끝나는 시점이 요 한 달은 계절의 변홍기이기 때문에 여름하고 같다. 5월 15일과 6월 15일 사이에는 계절의 변홍기입니다. 이 한 달은 계절이 앞에 달을 가기도 하고 뒷달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초에 우리는 차광망을 씌우면 아주 좋다는 거죠. 4월 초에. 그래서 여본도를 낮춰야 된다. 왜 여본도를 낮춰야 되느냐? 요거는 우리 김현철 선생님 선물대를 가져온 건데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우스 온도를 측정한 겁니다. 그러면 최고 최저 온도를 알 수 있겠고. 지금 요 기계가 우리가 앞으로 종종 사용해야 될 게 이제는 여본도 제입니다. 과거에서는 우리가 밀감을 대충 농사에 짓고 있었다면 이제는 엽온도를 제입니다. 엽온도를 측정해서 엽온도까지 우리는 계산해야 됩니다. 저 손바닥 온도는 31도 1분입니다. 그러면 밀감밭에 가서 요 밀감에다가 온도를 측정하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얘는 24도 나옵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과학연농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한라봉, 얘를 지금 온도를 낮추면 얼마 나오냐? 25도 4분 나옵니다. 그래서 엽온도가 32도 이상 올라가면 안 좋을 겁니다. 아직 정확하게는 못 찾았는데 엽온도를 올리지 마라. 요 기계를 앞으로는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밭의 위치에서 엽온도를 측정했을 때 엽온도가 몇 도 이상 올라가면 우리는 차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어려우니까 뭘 해야지? 차광망을 4월 초에 척 씌워버립니다. 아예. 그럼 차광망을 벗길 필요가 있느냐? 벗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식당만 0.5를 올리면 되니까. 요게 레드향입니다. 요거는 13일날 수확인 거예요. 6월 13일에 수확한 거예요. 강순종 맹장집에서 수확한 겁니다. 6월까지? 며칠 전에 수확한 거죠. 예수양을? 그렇죠. 그 작년 6월 13일에 수확했어요. 왜 수확했느냐? 저가 올 때까지 달아놓은 거예요. 언제까지 가도 괜찮으냐? 그러네 지금 약간 뒤가 붓었어요. 그래 당브릭스는 한 18브릭스에서 20브릭스 나가요.
밀감을 지금 딴다고 나빠지서는 안 된다. 밀감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귤 같은 거는 정상적으로 붙어 있다는 거죠. 하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 밀감이 산업이 얼마나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는 단경기에 구정 때 파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그럼 우리는 3월경에 저장을 해서 최고 맛있는 밀감을 저장을 해서 해야 됩니다. 요거는 한라봉 저장된 것들이 선물 받은 겁니다. 저장돼도 되는 밀감이 앞으로는 우리는 생산이 더 양이 늘어서 저장 창고에 저장돼서 소비자의 시장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밀감은 1년 12달 속에 살아갑니다. 1년 12달 살아가는 게 여기에 비료량이 여기 다 있습니다. 온도값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비료를 쓸 수 있는 양을 측정해놨습니다. 그럼 이 표를 가지고 우리는 농사에 적용하면 누구나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 플러스 뭐가 있냐? 밀감이 붓고는 거는 궁천, 하레주생, 카라향 왜 붓겠느냐? 온도가 낮아서 붓겠다. 영양 이동 못해서. 배가 고픈 놈이 안에 속이 비는 게 맞죠? 밀감이 붓은 건 뭡니까? 안에 속이 빈 거죠. 배고프면 속이 빈 거예요. 그거는 주 원인은 잎에 있는 영양소가 이동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잎에 있는 영양소가. 그렇다면 우리는 계절의 이 시값에 플러스 온도만 적으시면 된다. 11월 우리가 10월 말, 11월 말까지 밀감은 붓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우스에. 그거는 영양 이동하고 있다. 충분히. 그런데 우리는 12월 달, 1월 달에 온도를 떠나고 온도를 떠나보면 붓고버려요. 그런데 우리 여기 그 밀감연구소협회 문재민 씨가 황금을 놓고 있는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궁천을 가지고 있어요. 1600평. 많이 딸 때는 한 40톤 따고 적게 딸 때는 한 16톤을 따요. 1600평에서. 근데 그 농가에서 많이 달렸을 때 온도를 떨어뜨리면 붓고입니다. 다시 온도를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밀감은 수확 때까지 물을 계속 주고 맹물도 뿌려주고 물은 계속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물을 굶기는 방법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분에서는 13그루 이상 14, 15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 수분이 떨어지면 밀감은 배가 고파서 붓고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토양 수분은 35%에서 45% 맞춰라. 그리고 비료는 우리가 토양 분석 결과에 비료주라. 우리 기술센터에 토양 분석. 토양 수분이 더 많아도 붓지 않습니까? 토양 수분이 더 많아서 35%에 50% 60% 됐을 때 붓지 않습니까? 안 붓고요. 온도를 낮게 해서 붓고요. 비료가 없어가지고 굴무가 붓고는 거지. 붓고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전혀 반대입니다. 그리고 4월 초부터 작업을 해버리면 광량이 모자라지 않아요? 광량이 부족했을 때는 이시값을 0.5로 올리면 됩니다. 비료량을 0.5를. 계절의 이시값은 여기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비료량보다 0.5로 올리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비료량을 지금 계절의 이시값에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0.3을 빼가 쓰라. 0.3을 빼는 거는 왜 빼가 쓰라 하냐면 혹시라도 이시값이 더 올라갈까 싶었어. 비료 줬던 게 우리가 줬던 것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많은 거는 빼려고 그러면 또 복잡해져요. 비료 이시값이 지금 우리 헨설 선생님처럼 이시값이 0.2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햇빛이 났을 때. 그럼 아침 저녁에 물을 뿌려서 잎에 함수량을 늘려서 성장을 더 빨리 시켜서 비료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비료가 높아졌을 때는 빼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없을 때는 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비료가 높은 걸 빼는 게 더 어려워요. 주는 거는 우리가 비료를 마음대로 줄 수 있는데 빼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료가 높을 때는 빼는 방법은
잎에다가 맹물 시비해서 빼면 됩니다. 성장을 더 많이 이동시키게 된다. 그 말은 잎에 들어있는 엽 두께, 탄수화물 농도, 그 잎의 영양 함량을 이동시키면 뿌리에서 더 많은 일을 해서 비료는 떨어진다. 이식값은. 그래서 비료를 뺄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맹물 시비를 해라. 이 말은 우리가 봄에 맹물 시비를 하면 잎이 성장 속도가 빨라져요.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열매 시비를 동시에 해줘야 돼요. 그래서 봄순을 굵게 키우고 봄순에 잎을 두껍게 만들면 도장기가 안 납니다. 그럼 우리가 황금을 놓고해서 요소비료를 지금 천평에 강순종 맹장님 같은 경우에는 요소비료 20포 지금 들어가고 유한비료가 8포 들어갔어요. 28포 지금 벌써 먹인 거예요. 그랬는데 잎은 두껍고 좋으나 도장기가 안 납니다. 도장기가 나는 주 원인은 봄순이 두께가 가늘어서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양 분석은 우리가 토양 분석을 할 때는 두부처럼 잘라가라. 흙을 이렇게 딱 떼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 토양 분석. 그리고 거덕을 걷어내지 마라. 과거의 토양 분석은 10cm 걷어내라 그런 게 했는데 토양 분석에는 이제는 거덕을 걷어내지 마라. 우리가 위에다가 비료 주고 있기 때문에 토양 비료는 표면에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토양 분석은 거덕을 10cm, 5cm 걷어내지 마라. 위에 있는 그 거부지기 풀 가는 것만 딱 긁어내고 비료 주는 자리 거 좋은 자리, 보통인 자리, 나쁜 자리 세 가지 각각 다르게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를 3개, 4개 섞어가지고 가져가면 오합지질이 돼서 안 된다. 토양 분석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하십시오. 근데 토양 분석 결과에 우리가 평균 거의 제주도에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과다더라. 그럴 땐 이 비료는 플러스 정도를 가졌기 때문에 잘 안 없어져요. 플러스 정도를 가진 비료들은 토양 마이너스 정도의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없어져요. 오래 가요. 요것들이 과다된 것들이 3배에서 5배까지 들어있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비료는 사용하지 말아도 된다. 안 쓰고 몇 년간 해도 이 비료가 축이 잘 안 나요. 많이 땅속에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축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가물면 다시 올라와요. 이 비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과다된 농장들은 거의 대다수 잎이 노릇노릇합니다. 잎이 노릇노릇한 게 다 풀렸습니까? 이제 풀렸지요? 잎이 살이찌가 펴 있습니까? 오므려진 거네. 없어요? 네. 지금 들어간 비료가 100평에 몇 개 정도 들어갔어요? 요소. 요소가 45인가 그래갖고 45포. 유한이 12포. 이거 몇 평이죠? 1100평에 1100평에 총 들어간 게 요소가 45포면 요거만 해도 4포가 넘죠. 그죠? 그러면 4포가 지금 더 들어갔어요. 요소가 100평에 들어간 게. 그럼 우리가 지금 요소만 계산해도 그러면 유한이 1포 이상 들어갔어요. 총 우리가 100평에 뒤에 1포 떼내들고 떼내비리도 지금 요소가 4포, 유한이 1포 들어갔어요. 100평당. 이렇게 지금 제1에 비료 쓰는 분 잘 없을 거예요. 올해는 최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료가 들어갔다고 해서 해가 되는 부분은 없으면 되거든요. 근데 유한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이 유한을 쓰는 이유는 요거는 유한이 황이 들어있거든요. 네, 황 때문에 쓰는데 요소만 쓰니까 이 요소의 마이너스 정극 자체가 결합이 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그래서 유한을 쓰면 유한은 21, 2%밖에 안 돼. 20% 내외밖에 안 돼. 요소가 46%. 옛날에는 22% 규격이 맞았는데 요즘은 뭐 20%에서 22% 다운돼 있더라. 이게 이놈이 유한이 20%짜리도 있고 22%짜리 있고 이래요. 뭐 그렇기나 말기나 요소를 한 포로 쓰는 거나 유한을 한 포로 쓰는 거 어떨 때는 써보니까 요놈이 고추밭에 쓰면 모양이 바뀌어요. 요소를 쓰면 고추가 살이 두꺼워지고 유한을 쓰면 약간 길쭉해지고 또 두 놈이 약간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요 놈을 1대1을 써도 되고 요소 두 포에 한 포를 써도 되고 강순정 맹장의 집에는 요소 두 포에 유한 한 포꼴로 쓰고 있습니다. 요소 두 포에. 그렇게 일주일 단위로 계속 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로량이.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양보다도 비료가 많죠. 그럼 요소를 썼으면 지금 나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요소 비료를 쓰면서 우리가 토양 미생물을 주어보면 그 미생물이 요소를 먹어버려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생물 먹이가 뭡니까? 설탕, 탄성, 그죠? 제일 간단한 게 설탕이죠. 그 다음에 질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토양에 많이 지금 줬던 게 지금 뭡니까? 요소를 줬잖아요. 그럼 미생물이 얘가 와서 플러스 얘가 요걸 먹고 방구를 낀다. 가스만 하고 있죠. 그러면 뭘 분해했느냐? 인산하고 가리하고 칼슘하고 마그네슘 더운 비료를 많이 분해해버리겠죠. 그럼 밀가면 더 더워져요. 없어진 건 질소고요. 육지에서는 포도밭에 미생물을 쓰고 나면 며칠 내로 나빠져요. 가리 가다 고온열상이 일어납니다. 하우스 겨울에 고추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생물 한두 번 되고 나면 완전히 수시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 다시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우리는 공기에 재배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소는 저온, 가리는 고온, 이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될 겁니다. 토양 속에 많은데 여름에 우리가 NK를 주거나 복합비를 주는 순간 우리는 농사가 더 나빠지게 돼 있어요. 21-17 복합비료를 우리가 토양에 10이라면 질소 함량이 14.7%로 바뀌어버립니다. 여기 30%는 암모니아 가스가 질 상태로 전환되면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사용하는 NK 비료 18-0-18 요거는 12.6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NK가 30-0-12짜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21이 됩니다. 21%. 그러면 앞에 요 놈만 바뀌는 거예요. 요 뒤놈은 그대로고. 그런데 우리가 21- 복합비로 계속 쓰고 있으면 우리는 밀감 농사가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름에 우리가 황종류를 쓰게 되면 황산갈이나 염화갈이나 어떤 놈을 쓰는 순간에 우리는 밀감 나무는 나빠져요. 더위를 더 많이 타게 돼 있어요. 그 플러스 정도의 가진 비료는 고온으로 보면 됩니다. 이거는 따뜻한 기준의 비료다. 질소 마이너스 정도를 가진 비료는 왜 시원한 비료라 그러냐면 요소 많이 주면 겨울에 얼어 죽어버려요. 그리고 질소를 주게 되면 우리가 질소를 먹으면 뿌리에서 잎에서 내려온 영양소를 뿌리에서 뭘 만들어요? 근권 미생물이
흠뻑 미생물이 질소를 먹고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요. 아미노산 단백질. 요 놈을 만들어서 잎으로 가져가요. 이로. 그럼 잎에서는 요 놈을 탄수화물을 변화시키고요. 설탕을 변화시켜요. 탄수화물 농도만큼 잎은 두꺼워지는 수분량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소비를 줬을 때 일어나는 작기인데, 그런데 여기 이식값이 1.2 이상이 안 되면 요걸 잎 두께가 얇아서 1액을 맺어요. 1액. 요 잎 테두리에 물방울 똥똥이 생겨요. 보셨습니까? 1액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요 사이에 새순에서 잎 물방울이 생깁니다. 요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서 여기 멈추면 수지병. 이파리에 멈추면, 잎에 멈추면 잿빛 곰팡이. 우리는 잿빛 곰팡이나 수지병은 비료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이 식값은 최소치는 1.1을 넘어가야만 잎에서 1액을 뱉어내요. 자기가 먹은 것들은 토해내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들이 지금은 다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요. 그리고 과거의 방식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영농교육에 이 표가 없다면 주먹구구식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내 딸 하면 잘 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우리 선도농가들이 강의하면 어떻습니까? 내 딸 하면 잘 된다. 다 그 말이죠. 엽의 온도와 광룩수를 다 계산해야 됩니다. 엽 온도, 광룩수, 햇볕이 얼마고 온도가 얼마고, 우리 밭은 양다리고 옴다리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양달 가수는 요소를 더 먹어야 되고, 질소를, 음달 가수는 요소를 좀 적게 먹고 가리 먹어도 괜찮아요. 여기 보면 온도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단감 농사 짓는 분이 음달에 가서 농사 지어요. 소똥채비 엮고 복합비료 엮고 농사가 잘 돼요. 근데 자기 밭 양달에는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친구들한테 야 우리 가수원에 감이 이래 좋으니까 니도 따라해라 단감에 망해버려요. 햇볕 양은 잎의 정산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잎의 수분 정산량, 그래서 플러스 정도의 비료가 많을 때는 우리는 온도를 낮춰주는 엽을 두껍게 해주는 질소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 분석 결과에 인산가리, 칼슘이 많으면 우리는 요소 비료를 몇 년간 계속 줘서 그걸 떨어뜨려야 됩니다. 1년 만에 없어질까요? 2년 만에 없어질까요? 5년이 가도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토양이 들어있는 인산가리는 들어있는데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막 쓰겠죠? 망하는 지름길이죠. 제주도 밀감이 당도가 떨어지고 맛이 없는 주원이 여기 있습니다. 볶아버리는 집들은, 볶아버리는 집은 잎이 얇은 거고 온도가 낮은 거고, 열과 현상이 일어나는 건 잎이 노란하게 오물이 되어 있어요. 잎이 살이 쪄서 펴놓으면 한 놈도 안 터집니다. 제주도 밀감이 열과 현상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몰라서 일어난 거지, 우리를 가리키는 지도기관에서 더 무능해서 일어난 일이고 꼭 아셔야 될 겁니다. 밀감 볶은 거는 직사광선의 역온도가 올라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역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토양 이식값을 올리면 되는데, 그 이식값은 토양 분석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 질소분을 갖다 사용해야 됩니다. 토양 분석 결과 질소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모님 비빔밥 하실 줄 알죠? 밀감나무한테 우리가 비빔밥을 한번 해줘보자고요. 비빔밥.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비빔밥에 제일 중요한 게 밥입니다.
식물한테 밥은 뭐냐? 질소입니다. 질소는 농협에 있는 요소 비료가 제일 쌉니다. 그 다음에 나물에 해당하는 것. 나물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양념에 해당하는 것. 미량요소. 요거 별로 중요 안 합니다. 장사들이 팔아먹으려고 거짓하는 거지 이거 그리 중요하네. 이까지 조금 이따 농사 잘 되겠어요? 택배죠. 별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밥만 있어도 밥 먹는다 소리 하죠. 밥만 있어도 밥 먹는다 그래요. 밥만 있어도 밥을 먹는데 무슨 놈의 양념 요까지 깨버지네. 우리 옛날에 소 부릴 때 큰 소한테 소금 조금 줬다가 소 일 잘하겠어요? 염을 더 줘야 됩니다. 큰 항소한테 염물이 더 중요하고 밥이 중요한 거지. 뭐 깨소금 한 소금 주고도 뭐 옛날에 원기소 영양제 한 개 줬다고 해서 항소가 배부르도 일 잘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거죠. 밀감나무가 제일 하려면 밥을 제일 잘 먹어야 됩니다. 그 밥에 해당하는 게 언제 제일 장애가 일어나고 나빠지느냐? 여름이라는 거죠. 여름에 충분히 밥을 먹고 살이 쪄서 밀감나무 이파리가 살짝 뒤로 뒤집어져 있어요. 식탕에 밥뚜껑처럼 잎이 살짝 뒤로 뒤집어지면 됩니다. 배가 불러서 이렇게. 그러면 밀감나무는 레대양, 천양, 한라방 한 놈도 안 쪄게 돼. 거기다가 뭔 칼, 온갖 개뿔도 안 돼. 미생물 주는 시간에 한켠길다 그거는. 밥이 필요한데 밥을 먹는 놈이 누가 먹느냐? 이걸 주나면 누가 먹어요? 나무가 먹어야 될 거 미생물을 줬다. 얘들이 먹어버려요. 그럼 밥이 없는 밀감나무 어떻게 살아요? 배고파서. 미생물의 진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황금을 넣은 것도 제주도에 들어가 돈 벌어먹으러 왔죠. 그죠? 몇 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주도에 우리 농가를 위해서 정말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99% 도와주러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최소치 에너지를 영양으로서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최고 돈 적게 들고 최고 효율적인 방법.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우리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4. 공짜 없지? 공짜 없습니다. 밀감나무도 밥상 잘못 처리되면 한 방에 국 가버립니다. 무수한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밀감농사를 지어왔는데 그 기준을 갖다가 어디에 설정해야 되냐는 거예요. 기준값을 토양에다 설정해야 됩니다. 밥상을 잘 차려줘야 밀감나무가 잘 살지. 어떤 놈은 얼굴에 분칠한다고 옷 한 벌 잘 입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순간에 지나지 않나. 순간에. 그럼 깃수를 얼마나 주려는 겁니까? 그러면 기준에서. 그렇죠. 그 순간에 기계가 나오겠죠. 요놈한테 물으면 5초 안에 가르쳐줘요. 답은. 요놈은. 우리 농협에 요 기계를 사놓으라 그러고 우리는 빌려가지고 쓰면 됩니다. 농협에 사라 그래서. 요거 누르고 이미 5초 안에 답을 줘요. 제가 꼭 잡았을 때, 작게 잡았을 때. 척전기 써보니까 편리하지. 저희 사무실에서 팔고 가격은 85만 원. 제주도에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럼 그 측정값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까? 저 척전값을 여기에 맞추면 됩니다. 계절별로 맞추는 거예요. 계절별로. 요 표에다가 저 척전기를 맞추면 수분 35% 그거 맞추면 완벽하게 떨어집니다. 토양 수분 35%, 45% 맞추면 저 기계에다가 요걸 맞추면 딱 맞게 떨어집니다. 밀감 받침.
주장 수분 35에서 45가 그 고체 말고 척전기 꽂아서 예. 척전기를 꽂아서 맞추면 됩니다. 땅 속에 요 놈을 꽂으면 5초 안에 답을 가리키죠. 요 센서에서. 그러니까 그 기체하고 물하고 액체하고 해서 그걸 100%로 봤을 때 45%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손에 잡아도 나옵니다. 요 손에서. 그냥 물 나올 정도 아닙니다. 그거는 손으로 계산하고 눈으로 계산하는 건 주먹구고 기계로 계산하는 건 과학적이고 그 차이. 기계가 없으면 가르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농협에 예.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농협에 지도계 몇 개 사놓으러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빌려서 쓰면 되는 거고. 예. 밀감이 제일 먹어야 될 게 잎이 두꺼워야 됩니다. 잎이 두꺼우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밥을 잘 먹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우리가 병을 제일 많이 하고 병을 안 하는 위치에 비료량이 있습니다. 이 시가 0.3, 0.6, 0.8, 1.2 요 중간에 요 량에는 병은 제일 많습니다. 병이 많고 없어도 병이 없고 1.2 이상이 돼도 병이 없습니다. 여기는 병이 없습니다. 무병. 요거는 무병입니다. 이 식값이 낮아도 병이 없고 그러면 어중간하게 병을 비료를 주면 병을 많이 합니다. 병은 우리가 복합 비료 1포 100평에 개문 작업을 했을 때 이 식값이 0.8이 나옵니다. 100평에 우리가 1kg의 비료를 관수를 하면 0.8에 0.08 0.08의 이 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료를 줄 때 100평에 10kg를 주는 것 같으면 0.8의 이 시값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100평당 비료를 줄 때는 3 내지 10kg까지 비료를 줘야 된다. (7일) 한 번에 줄 때 몇 킬로까지 줬습니까? 두 포나 몇 포 정도 줬습니다. 일주일에 2포 주면 80kg고 4포 주면 80kg, 2포 주면 40kg. 그럼 100평당 그 준비료가 7kg 이상은 줬다는 거예요. 7kg 정도. 100평당. 그래서 100평당 3kg에서 7kg 비료 요소를 준다고 해서 해가 되지 않는다. 비료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료는 일주일 간격으로 줘도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하우스 닫아놓고 비료 주면 가스가 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에 녹여 주면 좀 덜하고 물에 녹이지 않고 알비를 주고 물을 뿌리면 가스가 더 많이 찹니다. 겨울에 알비를 뿌려놓고 물 뿌리 보면 가스가 차가 이파리 혼란 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량으로 자주 겨울에 줘야 되겠죠. 소량 파괴. 환기를 시킬 때는 또 간격이 다릅니다. 우리 1년에 우리가 100평에 5포 이상 비료 주는 사람 있습니까? 5포. 5포 이상 잘 안 주죠? 우리가 제일 많이 주는 비료가
요소 1년에 한 포 이상 주는 사람 있습니까? 요소만 안 주죠. 총량을 따지면 요소 한포 다 들어가죠. 1년에 100평에 예. 그렇죠. 총량 따지면 한 톤은 더 들어가죠. 아니면 요소만 복합비를 주고 요소량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요소만 100% 이상, 한포 이상 주고 있습니다. 한수 한 포 이상 준다고 해. 몇 포까지 줍니까? 1000평에 한 15. 1000평에 15포에 조금 부족할 건데 밀가면 안 터지던가요? 깨지기도 합니다. 예. 늦게 가면 터질 거예요. 다른 사람은 터질 때 안 터지고 늦게 가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보다도 한 2배, 3배로 올리면 안 터져요. 완벽하게 안 터질 겁니다. 그럼 비료값을 어중간하게 주면 척경기로 척경했을 때 우리가 1.8인데 1.0을 주면 여기 1.2 이상이 돼야 되는데 1.0을 주면 너무 다 터지면 안 터져버려요. 안 터지고 이거는 괜찮다 했는데 늦가서 쪼개지.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준비를 해주죠? 그렇죠. 언제까지 그 밀감에 비를 줄 거냐? 여름에 수확하는 거 30일 전까지. 그 다음에 가을 이후에 수확하는 거는 50일 전까지. 그 착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요소 주면 착식 잘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냐면 과일이 클 때 공기에 성장을 못해서 그래요. 요 시기에. 근데 이 공기를 없애버리는 방법은 잎이 두껍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성장 순계가 잘 익어요. 요 한라봉 2개 보이죠? 한 놈은 납작하게 크고 한 놈은 길쭉하죠? 이 길쭉한 거는 왜 그랬겠습니까? 여름에 공기에 성장을 못해서 길쭉한 거예요. 그 거북등처럼 두껍죠? 요거는 얇아지죠? 그럼 여름에 성장한 거예요. 그럼 여름에 성장 못한 한라봉은 껍데기만 두껍지 안에 실속이 속이 적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온 때문에 성장을 못했는데 그 고온은 엽이 두께가 얇았고 엽 두께가 얇은 거는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라는 거죠. 진짜 농사 잘못 짓는 사람 한라봉도 볶는 거 있죠? 한라봉 농사 볶는다 하는 그 사람은 진짜 농사 지을 줄 모르잖아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한라봉은 원래 껍질이 두꺼운 종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견디네요. 그런데 이놈한테 얼마나 요소비를 안 줬으면 아가 노랑노랑하니 상태가 안 좋겠냐고요. 요소비를 좀 한라봉 크고 좋습니다. 근데 수학 50일 전까지 주려면 아까 예, 수학 50일 전까지 줘도 괜찮은 겁니까 지수로? 예. 맛이 없어진다. 맛이 없어진다. 당브리스가 네. 작년에 노지 밀감이 문양필 맹장님이 1000평의 요소비로 130원 줬어요. 당브리스 15브리스에서 18브리스까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냐고 문제까지. 여기네. 가을 이후니까 50일 전까지. 빨리 따니면 30일 전까지 요소비를 줘야 된다. 예, 가을 이후. 가을에 이후에 따니면 50일 전까지 요소비를 줘라. 가을에는 비료 좀 적게 먹어요. 요소를 주는 방법은 방금 얘기했더니 100평당 3kg에서 10kg까지 줄 수 있다. 아니 방법을 내가 물에 줘도 되고 물에 녹여서 간질 풀려도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안수할 때 예. 물에 그냥 큰 물통에 그냥 요소를 그냥 다 넣어서 그걸 부어버리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50일 전까지 주라는 거 그냥 얘기가 안 되거든요. 50일 전까지 주라는 거는 요소를 50일 전까지 주라는 건 그건 상관이 이해가 안 되냐고. 뭐 다 바쁜데 오히려 바쁩니다. 오히려 갑자기 바빠지냐고. 아직까지 뭐그 밀감 달라고 뭐그 날짜가 많이 남아 있는데 뭘 바빠져요 갑자기.
요소비를 왜 줘야 되냐면 50일 전에 요 날짜 주면 안 맞아요. 요 전체를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예요. 요 프로그램을 여름에는 적게 주는 뜻이에요. 먹기는 많이 먹어요. 요걸 보고 이용해야 되지 50일 전에 요소 한번 줬다고 밀감이 커지느냐? 택도 안 주라고 있어요. 안 되죠. 왜? 여름 기간에 고온 때문에 안 자라는 건 뒤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름 때. 여름에 이파리가 얇았던 게 가을에 해결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요 계절에 맞춰 가지고 요 방법으로 비료를 줘라는 뜻이거든요. 비료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까먹고 마지막 가서 비료만 생각나 요소는 언제까지 줘? 그럼 처음부터 봄부터 줘야 돼. 올해 지금 요소 말고 다른 비료 줬습니까? 안 줬죠? 아, 다른 비료 주시죠. 본인은 주죠. 뒤에 앉아보면 안 준단 말이에요. 그 강사가 뭔 말하는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왜 지금 밥을 먹이라 그랬는데 밥은 안 주고 나물하고 양념이 많은데 그 또 나물 양념을 주가 비빔밥을 망치냐고요. 밀감나무는 밥을 원하고 있어요. 나물과 양념은 몇 년 먹을 게 있다는 거죠. 5년을 먹어도 또 남아 있다는 거죠. 제주도에 5년 전에 와가지고 백합 농장에 가서 요소를 주고 살려준대. 5년 동안 요소에는 안 줬어요. 그래도 이만큼 또 있어 인상가리가. 또 분석은 또 많아요. 5년 동안 안 주고 요소만 줬는데 또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집집마다 가리가 이만히 들은 집하고 요만히 들은 집하고 차이가 나요. 요 좀 적게 들은 집은 많이 잘 들어요. 요소 주면 금방금방 살아나요. 근데 소똥채비 많이 주고 닭똥채비 많이 주고 복합비료 좋은 거 NK 준 집은 요소를 아무리 덜 먹어도 묻도 소리 안 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주도에 농사 짓는 거 그저 그만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 배추에 비료 적게 좀 병을 다 해요. 요 안에 있는 거는. 농약은 아무리 들고도 병어리가 톡 썩을 겁니다. 근데 이 시값이 1.2를 넘어가가 1.8을 넘어가고 대가리가 녹아버리고 1.2 이하 되면 뿌리가 녹아버리고. 제가 어디 대한민국 강당에 안 써본 데가 있겠습니까? 인삼밭에 들어가가 농약 치는 것보다 요소 비료 주면 병을 하나도 안 하는데 그러면 너무 비료를 적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생산량이 있나요? 없죠? 밀감에 비료 안 주면 병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이시가 높을 경우에 낮추는 방법은 아까 맹물 뿌리라고 했거든요. 맹물 필요하고. 그렇죠. 유튜브 영상이 다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내용들이 수도 없이 제가 강의를 하고 제주도 밀감에 대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찾으려 그러면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수도 없이 없습니다. 육지에서 강의해도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개발한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계절별로 비료가 필요한 양을 완화의 원점을 딱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대입하면 안 풀리는 게 없어요. 밀감도 풀리고 양파도 풀리고 마늘도 다 풀려요. 양파 농약 치지 말고 필요 없는 거다. 비료 양만 맞추면 병은 하나도 안 하는데 마늘밭에도 농약 치지 마라. 녹병 양만 치라 한 가지만. 다른 건 필요 없다. 비료뿐만 없어서 병을 안 하는데. 그래서 비료를 잘못 줬을 때 병을 하더라. 그 병이 우리가 잿빛곰팡이, 흰가루병 이런 병이하고 녹균병은 질소 부족 가리 가다해서 세포가 죽는 거더라. 그것도 비료만 주면 병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순을 키우자. 우리가 대과를 만들어 하면 대과 과일을 크게 만들고 다 수확을 하고 싶으면 봄순을 키우자. 봄순을 잘 자라게 해야 된다. 봄순을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은 잎을 살을 찌워라. 비료를 주면 잎을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안 찝니다. 도장지면 나버립니다. 우리는 비료를 주면 잎이 살이 찔 것이라 절대 안 찝니다.
도장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봄순을 봄산을 살찌고 봄순만 통통하게 키워놓으면 도장지가 안 납니다. 이파리가 두껍고 살이 쪄 있으면 앞에 다인에 있는 큰 게 과실이 달려있어도 요걸 요 잎에서 이 가지 모양을 보면 안에 목질부와 사이에 여기 요 행성청 요 살점은 잎에서 내려가면서 만들어요. 그럼 내려가면서 요 행성청 살을 찍어요. 그럼 요 살점이 찍어준 게 뭐가 되느냐? 목질부가 돼요. 요게 목질부를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목질부를 만들면 채관이 됩니다. 채관. 이 채관에서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이 가져오는 길목이에요. 흐르는 관이다. 그런데 잎에서 내려가면서 요 놈을 살을 찌어요. 그럼 요 살 찍은 게 옛날에 산에 송곳 벗겨 가십니까? 소나무 껍질 안에 벗겨 먹었어요. 제주도에는 그걸 몰라. 소나무 그거 딱 잘라가지고 껍질 까고 안 속 껍질 먹는 거. 예. 와, 제주도가 육지보다 훨씬 부자였네. 그때는 귤도 없었죠. 우리가 저 어릴 때 저기는 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질부 안에 진성노래 젖은 목피한 거 있죠. 나무 껍질이거든요. 숲이 안에 나무 껍질층에 있는 요 뿔청 여기 나무가 목질이 되니까 우리 요걸 벗겨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잎에서 내려가면서 만들어져요. 잎에서 영양이 내려가면서 요 층을 만들어요. 그러면 요게 다시 목질이 돼요. 목질이 되면 안에 우리 여치기 하면 구멍 나는 거 있죠. 그 미세한 구멍이 생겨요. 그 구멍으로 인해서 뿌리에서 양수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잎에서 연면 시비를 해줘야만이 봄순으로 영향이 가요. 그럼 과일 크기가 똑같아져요. 올해 과일 크기가 들쑥날쑥 안 하죠? 아직 작은 거 있습니까? 지금은 그 지금 여름 단계는 안 크는 시기가 와요. 안 크는 시기가 약 20일까지가 와요. 과일이 쑥 크다가 뚝 안 커버려요. 이렇게 멈춰가지고 쭉 크다가 딱 멈추는 시기가 있습니다. 요 시기에는 밀강의 씨가 없지만 씹히는 시기예요. 그 기간에 복숭아는 과일들은 다 있습니다. 요렇게 크다가 딱 안 커요. 1차 비대 쭉 되다가 딱 멈춰가 쭉 가다가 다시 2차 비대 쭉 가버려요. 그 단계가 왔을 때는 안 큽니다. 그러면 아니 이놈이 내가 열심히 키워놨는데 내보다 못한 게 이만큼 커 있거든요. 에이 우리 거는 농사 좋아져야 되는데 아니 요 기간은 멈추는 기간이에요. 멈추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척 차고 나옵니다. 그래서 멈추는 기간이 왔을 때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락가락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거는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식물이 그대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잎에서 영양소가 내려가면서 목질부와 껍질 사이에서 영양의 살을 찍어 놓는다. 내려가면서. 그러면 이게 목질부가 되면서 채관이 되고 채관으로서 영양이 다시 생산된 곳으로 돌아온다. 나무는 사람이나 곤충이나 동물하고는 달라요. 이 가지에서 생식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이쪽까지 생식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뿌리는 몰라요. 뿌리가 유일하게 하는 것은 내려오는 관의 양을 보고 올려보내줘요. 그래서 나무는 전년도에 가지가 굵었더라도 영양을 생산하는 영양을 계속해서 관을 줄이고 끊어버려요. 그 영양관이 만들어진 곳에서 나온 것이 도장지거든요. 베었을 때. 그런데 황금을 놓고 초기 연면식에 되면 도장지 발생이 적어진다. 도장순을 적게 발생시켜야 된다. 도장순을 더 적게 발생시키는 것은 봄에 잎을 살을 찌어야 된다.
봄에 살을 잎에다 찌어야 된다. 그러면 영양의 관이 도장지란 거가 봄순으로 돌아온다. 내년에 영양 확보를 해서 내년에 귤이 크게 여는 모든 균형이 잡혀요. 여름에 도장지가 발생 안 한다. 그래서 봄에는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여기 설탕 3kg. 그래서 초기에 연면실에서 잎을 계속 살을 찌어요. 그러면 구염에서 먹은 영양소가 봄순이 통통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봄순을 어떻게 잘 키우느냐,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봄순만 잘 키워주면 밀감 농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봄순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했던 방법이 조금 잘못되고 있다. 봄순을. 그래서 봄순을 잘 키우자. 그래서 요 봄순을 잘 키우자가 언제까지냐면 상반기 농사가 7월 15일까지 여기가 상반기. 상반기 농사에서는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설탕 1.5에서 3kg까지 살포했다. 그러면 설탕을 써서 탄수화물도 같이 공급해주라. 그래야만이 잎에 밸런스가 맞는다. 그럼 과실이 크면 설탕을 쓰지 마라. 만생종일 때 7월 15일 이후에 여기는 하반기는 설탕을 쓰지 마라 그럽니다. 칼라 1.5리터, 물 500에 이렇게 살포해서 잎을 영양을 계속 공급해서 식물 대사작용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들어왔는데 우리 가원에 온도가 얼마고 잎 두께가 얼마냐 제일 중요한데 지금 갔을 때 우리 가원이 잎이 오물이 있냐 피해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잎이 오물이 있으면 더위를 타고 있다. 그러면 과실이 장애가 있다. 잎을 피어나요. 그러면 질소량을 늘리더라고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레드향 열고 안 나오는 방법은 요소 밀어주자. 요소 밀어주고 옆면 시비에서 잎을 두텁게 만들더라. 7월 15일 이전까지 골드그린 두 번에 골드 칼 한 번 쓰는 거에 설탕하고 호나마이가 쓰면 되고, 그리고 과실이 큰 것들은 설탕을 빼라. 그럼 설탕에 의해서 얼룩이 진다. 그 말입니다. 설탕 곰팡이는 작물에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 방금 레드향 드신 게 설탕 많이 먹은 놈입니다. 근데 설탕만 나던가요? 안 나죠? 줄맛이죠. 완전히 볶은 맛은 아니죠? 네, 이상 없습니다. 네, 당분에서 그냥 18% 이상 나올 겁니다. 네, 그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런 맛을 내기 위한 거냐, 품질만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과일을 크게만 키우자고 색깔만 좋게 팔아먹자 그러면 요소 한 가지만 쓰면 됩니다. 그런 풍미가 있어야 되는데 풍미가 빠져버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소를 연면시비 해버리면 잘못하면 뿌리로 비로 먹어야 되려면 안 먹기 때문에 공기에 갑자기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가 좋긴 하나 잎으로 쓰는 거는 조심해가 써라. 그리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쓰라 그럽니다. 뿌리의 비료값이 높고 식물은 안 자라고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때는 연면실 요소를 쓰라 그러는데 측정을 하면서 그렇지 않고 잎에만 연면실에가 살짝 키워놓으면 그거는 크게 구애하게 된다. 공기에 며칠 사이에 이식값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작물이 더위를 타서
열매가 큰 피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 열상을 입어서 레대항이 여름 공기에 쪼개집니다. 지금 우리가 레대항 쪼개진 게 언제 쪼개지죠? 여름 지나서 8월 중순 지나서 쪼개지기도 하죠. 7월 중순도 그런 거.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에 과피 고온열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과피 고온열상이 일어나서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 과피 고온열상을 벌써 올려놨습니다. 쬐끄만한 게 벌써 이쪽 한쪽에 상한다는 거예요. 이 과실을 자세히 보면 요놈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보면 햇빛 본 게 이쪽에 마지막에 표가 나요. 요놈도 보면 이렇게 보면 이쪽에 납작해. 여기 보면 표가 날 거예요. 약간 표가 나요. 여기 납작해요. 그럼 납작한 쪽이 햇빛 본 자리. 햇빛 본 쪽이 딱딱하게 성장을 못해요. 그 레대항이 쪼개지는 게 앞쪽이 안 쪼개지는 거예요. 앞면, 윗면이. 윗면이 여기 들고 있거든요. 그럼 햇빛이 여기 많이 봐요. 그럼 다음에 내려가도 여기 쪼개져요. 요 세포가 여기가 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는 햇빛이 여기 받겠죠. 그런데 여기 안 쪼개져요. 세포가 굳은 거는 이쪽이죠. 그리고 까먹을 때 보면 여기 안 까지죠. 왜 굳으냐? 그거는 고온열상으로 해서 이 세포가 얇아서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것들이 고온열상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잘 까지죠. 뒤에 꼭지 쪽에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일어난 건데 그건 보면 이 온도 값이 여기서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들고 있다가 내려가기 전에 그러면 얘가 내려가기 전에 알로 무거워서 내려가기 전에 이미 열상을 다 입었다는 거예요. 고온열상이. 그 일어난 주 원인이 인산가리 플러스 정도의 비료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게 토양에 많이 결합되어 있다. 그 원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열로 원인은 천혜향이나 레대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까? 밀감 종류는 거의 다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것도 쭉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망감류는 거의 다 껍질에 이렇게 있죠. 아 근데 저 천혜 같은 게 묶은 후에 아니요, 근데 그건 나오면 깨진단 말입니다. 대가리 들고 있을 때 꼽혀 있죠. 아니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수고되지 나오는 거 깨진단 말입니다. 천혜향이. 와 자꾸 뒷북 치는 소리 하네. 그게 6월달에 여름에 더울 때 여기 대가리가 뒤 있다고. 여름에. 어르신 소리 듣는다 이거 그러면. 여기 들고 있을 때 쬐끄만할 때 이미 우리가 비로 접기주가 입 두께 얇아가 여기 대가리 뒤에 있는. 그때 여기는 안 크고 요쪽으로 커도 견딜만 하거든요. 커. 근데 이제 뒤에도 클 자리가 없어요. 뒤에도 클 자리 뒤로 집어 당기면 여기 터집니다. 그게 쪼개진 주 원인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쪼개지고 남아있는 거 어디 있나? 나무 밑에 남아있죠. 그늘 밑에 쬐끄만한 것만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왜? 이 대가리가 그늘 밑에 있었거든 원래. 어릴 때부터 이 그늘에 있는 놈은 햇빛을 적게 봤으니 이게 안 쪼개져요. 근데 밖에 있는 큰 놈들은 다 쪼개져 버려요. 그 주 원인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밀감 잘못이 아니고 하늘 날씨 탓이 아니고 인재입니다. 자연재해가 아니고. 햇빛을 많이 강한 우리가 비닐을 육지에 가보면 비닐이 오래 가는 거 직사광선이 많이 들어오면 비닐 씌우거든요. 그럼 농사 좋아져버립니다. 그런 비닐이 절대 쓰서는 안 됩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면 여기가 더 많이 뛰어요. 네, 햇빛이 좋은 거. 그 비닐을 옛날 거 쓰다가 새 거 갖고 나니 더 많이 터진다. 그런 이야기 일맥동일한 상통한 일이다. 그래서 밀감이 쪼개지는 건 들고 있을 때 밀감 위에 상부가 과피가 고온 열상을 입었다. 요거 열상 입지 말라고 우리 뭐 석회가루 뭐 치는 거 있죠? 그 딱꽝이다. 아니 그 쬐끔가고 여기 열 어떻게 하나요? 열상을
열상을 막으려면 잎을 두껍게 만들어요. 잎을 살을 찌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석회 가루를 뿌리고 뭐 온갖 짓을 한다고 되나? 안 됩니다. 차강망보다 못해요. 어떤 걸 뿌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열가 발생한다. 열가를 막으려고 열가를 막기 위해서 영양으로서 대체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뿌리에서 해야 돼요. 땅에서. 토양에서 해야 될 일을 영양으로, 잎으로서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야 돼요. 근데 영양제 한 병하고 요소비료 한 포하고 어느 게 가격이 싸요? 요소가 쌀 거예요. 근데 영양제는 아무리 좋은 놈도 냄비에 끓여보면 요소보다 작아요. 맞지? 요소는 20kg 덜지도 못해. 영양제는 10병도 들어. 그죠? 그러면 영양제의 잎으로 치는 영양제는 효과 면에서는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로서는 감당이 어렵다. 전체로서는 좋은 거는 맞아. 그러나 요게 역할이 봄에 이끌어주는 역할과 도와주는 역할로서 끝내야 되지, 이걸로서 잎으로 치는 영양제로서 열과를 막는다. 개뿔. 언제면 그 말을 믿어? 믿어야 될 걸 믿어야지. 여태까지 우리 열과 때문에 장사들이 팔아온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열과 현상을 막는 거는 누가 막아야 된다? 요소가 막아야 된다. 요소를 빼놓고 이야기하면 다 꽝이다. 진실은 빼먹고 팔아먹고 갈 것만 잔뜩 선전하고 가면 그건 끝났거든요. 함부로 거짓말하면 죄받아요. 결국에는 하나로 뭉치거든요. 한 가지로 뭉칩니다. 모든 길은 한 가지로 가게 돼 있어요. 한 가지로. 모든 길은 한 가지로 갑니다. 그 말은 얘 안에 들어있는 게 뭐입니까? 탄수화물. 요 잎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탄수화물. 그럼 뿌리에 들어있는 건 뭡니까? 땅 속에 들어있는 거, 질소. 질소를 도와주는 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유기물, 미량요소. 질소를 돕기 위한, 이 과실이 만들어지기 위한, 돕기 위한 제일 큰 것이 에너지원이 햇볕, 온도, 물, 비료, 질소, 인산가리 내려가겠죠. 이 서열에 의한 거예요. 서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순서와 양이, 이 밸런스가 뒤바뀌어서 안 된다. 지금 우리는 퇴비가 보약이다. 인산가리 많고 유기물 많은 집에 절대 주지 마라. 한 5년 동안 주지 마라. 줬다가 하면 더 손해간다. 지금 어떤 집에 가서는 엊그저께도 끄집내라 했거든요. 줬던 거 다 뺏어내라 그랬어요. 다 막 뜯어내. 그 가수원에 주면 안 돼. 우리가 퇴비를 갖다 나무 밑에 딱 주고나면 밀감 나면 잘 크다가 짜버리기 강합니다. 가리 가다 염도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포대퇴비 그거 나무 옆에다가 반포씩 뿌리잖아요. 그거 절대 안 큽니다. 가리 가다 때문에. 그래서 비료를 함부로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용량이 많을 때는 안 큰다. 상반기에 하는가 하반기에는 올드 칼라 1.5리터만 쓰고 설탕을 쓰면 한 밀감 크기에 따라서 설탕은 1kg에서 500g, 그 다음에 과일의 크기에 따라 쓰지 마라. 그러면
요 양만 해도 된다. 그 연맹 시비는 며칠 만에 할 수 있느냐? 연맹 시비는 3일에서 10일, 15일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3일) 만에 연맹 시비를 하려고 하면 맹물을 뿌려서 영양 이동시키지 않으면 못합니다. 맹물을 뿌려서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는 3일 만에 연맹 시비를 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는 7일, 성장이 안정화됐을 때는 10일, 보름만 해도 괜찮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이 부분에는 절대적입니다. 7월 15일까지는 절대적이나 이 이후에는 절대성은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품질의 차이만 있지 이 봄에는 절대적으로 해줘야만이 식물이 장애가 없습니다. 성장 안정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봄으로 가 있습니다. 그때는 안 해주면 해그리도 하고 도장이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가 나쁜 게 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많이 나빠지진 않는다. 그래도 하는 거 좋긴 하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꼴 낫다. 연면시비 뭐를 연면시비 하라는 겁니까? 요소 쓰면 많은데. 요소 쓰면 많은데. 네. 왜 그러냐? 이 비료 밸런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소는 함부로 연면시비 하라고 대들지 마라. 계속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머리 꽂히 있죠. 뿌리에 먹을 비료가 이거만큼인데 이렇게 많은데 연면시비 쬐끔만 해가 되겠어요? 이 파리만 조금 좋았다가 날이 뜨면 바로 나빠져요. 에너지가 재생산할 게 없어요. 잎에 들어간 것만 있는 거지 내려갈 것만 있는 게 올라올 게 없어요. 내려가면 올라올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며칠 내에 다 소진돼요. 그럼 고공기에 과실이 클 때는 금방 다 먹어버렸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되겠나? 안 됩니다. 뿌리에서는 탄수화물 내리보내서 미생물 먹이를 줘요. 유기산을 내리보내서 미생물 먹이주고서 녹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뿌리가 소화를 시키어 먹겠죠. 그러나 그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나빠져요. 채소류는 무, 배추, 상추, 우리 뭐 깻잎, 고추 얘들은 그 시간에 수확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가 재배한 밀감은 쭉 나가서 작품이 돼요. 마지막에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럼 한순간도 놓칠 수 없다는 것은 뿌리에 비료를 충분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료 값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비료 값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잎을 두텁게 해서 뿌리를 최대한 일을 많이 시켜라. 뿌리를. 그 잎을 두텁게 하려면 연면시비 필요하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연면시비는 어느 제품들이 많이 있으나 그거는 우리가 사용했을 때 제일 싸고 좋은 걸 써라. 저희 거 써주면 더 좋고. 그래서 제일 싸고 좋은 걸 써라. 그리고 그런데 품질하고도 관계가 있다. 우리가 제품이 수확했을 때 얼마의 품질이 황금알 홍보했을 때는 그 제주도에 그 밀감이 지금까지 달려있는 거와 12월 달에 수확해가지고 5개월, 6개월 동안 둔 밀감이 썩지도 않습니다. 햇빛을 보고 있어도. 그렇게 품질이 다르다. 그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을 그 아까 보면 제일 밑에 그린 2번, 칼라 1번, 설탕 3kg라고 적혀 있는데 예, 그린 그 2번이라는 건 횟수를 말하는 겁니까? 칼라 그린 이 그린 골드 요거는 7일에 3일 간격으로 살포할 때 요거 2번을 치고 요걸 한 번을 살포하는 소리예요. 살포한 횟수를 연면식 예, 연속 살포하는데 요 놈을 2번 치거나 요걸 한 번 먼저 치고 요걸 2번 치거나 연속해라. 칼라 속에는 칼슘이 다량으로 들어있다. 그래서 7월 15일 이후에는 칼슘만 칼라만 써라. 그 이전에는 그린 2번에 칼라만 써라. 그 규격화해놔 봅니다. 그린이라는 건 아까 골드 그린 예, 맞습니다. 칼라는 골드 칼라 예. 그게 교대를 안 줬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림에 보면 황금알농법을 개발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가 재배되는 그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매뉴얼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발하는데 제가 한 32년이 걸리더라고요. 거기에서 교재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막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 그림 속에 보면 식물이 성장할 때 잎의 크기와 두께를 먼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찾아내는 데가 32년이 걸리더라고요. 식물 생육을 이론화시켜서 학문화하니까요. 비료를 감나무 밭에다가 21다시 복합비료 3만 평에 2,000포를 줘봤어요. 그 가을이 되면 감이 요따만히 커야 되는 절대 안 크더라. 그래서 그 도장님은 짠뜩 크고 감이 안 크더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요즘은 비료를 가짜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년에는 요소 비료를 감나무에다가 2,000포를 줘봤어요. 아, 비료 2,000포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내 나무에 한 포씩 2,000포를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은 요따만히 안 크고 요래 조그만해져요. 그 말은 봄순을 키우지 않으면 과일이 대과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봄순이 굵지 않으면 해마다 과실이 해거리 현상이나 여름에 쪼개지거나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봄에 연면실에서 봄순을 키우게 나오면 과일나무가 더위 나타는데 봄에 연면식 안 하고 비료만 주고 나면 도장지만 잔뜩 나요. 그럼 이 나무는 더위를 많이 타요. 봄순이 작기 때문에. 봄순이 커야 되는데 봄순이 안 크면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요. 그럼 여름에 더위를 타면 역시 쪼개지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봄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해놨죠. 그린 2번에 칼라 1번을 연면 11월 7일 간격이나 10일 15일 간격으로 살포해야 되나. 설탕하고 쓰는 방법으로 다. 아니 그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봄순이 나기 20일 전 3월 20일경에 우리는 밑비를 주고 초기 그때부터 연매십이 들어가야 돼. 목매십에 해당하는 거. 봄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을부터 수확 이후에. 아니 그 전부터 영양분이 충분히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수확 후에 칼라 2리터에 설탕 3kg 섞어 연면수에서 잎을 진하게 두껍게 만들어놔요. 몇 번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며칠 만에 줄 거냐는 여기에 거를 선택을 하면 되고, 근데 너무 자주 줄 수는 없어요. 잎에다가 물을 안 뿌리면 일주일 만에 밖에 식물을 소비해야 돼요. 겨울에는 한 최소한 10일 정도 만에 연면수에 그 이상 못 합니다.
영양 이동이 더디기 때문에 요 방법은. 그리고 봄에 수확 이후에 잎을 진녹색으로 만들어놔 두껍게. 그래야만 이듬해 꽃이 피고 수정이 잘 된다. 봄순이 굵게 나온다. 그 설탕이 가나 먹입니까 그게? 예. 설탕은 설탕은 백설탕. 설탕. 백설탕. 그거는 나무 열된 영양제입니까? 설탕에 요거는 바로 먹어요. 설탕은 뿌리에서 잎으로 와서 설탕을 만드는데 잎으로 설탕을 주면 바로 먹어요. 흑설탕이 아니고 백설탕. 백설탕이 제일 싸고 좋습니다. 나무가 막바로 흡수합니까? 예. 바로 먹어요. 설탕을 먹게 되면 웃자랑이 없어요. 절간이 짧아요. 절간이 짧아요. 그리고 우리가 봄에 봄순이 나기 20일 전에 우리는 이때부터 비료를 주면 됩니다. 봄순이 나기 20일 전, 꽃이 피거나 봄순이 나거나 20일 전부터 이때부터 비료를 주면 됩니다. 기비. 그 다음에 이때 올드 그린 1리터에 설탕 3kg에서 연면 시비를 2 내지 3회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봄순이 나오고부터는 1.5리터의 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1.5리터의 설탕 3kg. 요거 골격이 2리터에 설탕 3kg라는 거는 그거는 꽃 피기 전에, 봄순이 나기 전에 그 맨발 기술이라는 얘기. 물 500에. 물 500에. 네. 무슨 네, 여기 강의 내용은 물 500리터 기준입니다. 물 500리터 기준. 그리고 항시 어느 작물이든지 꽃이 피었을 때는 꼭 연면시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잿빛 곰팡이가 없습니다. 잎 속에서 새순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못 가졌기 때문에 일액을 잘 맺어요. 일액 물방울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은 잿빛 곰팡이를 일으키는데 꽃이 개화가 70-80% 피었을 때 연면시비 해주면 수정도 잘 되고 잿빛 곰팡이가 잘 안 생겨서 과실의 오염과가 잘 안 나옵니다. 잿빛 곰팡이. 잿빛 곰팡이는 거의 대다수 일액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대다수다. 그래서 곰팡이는 이게 건조시켜야 된다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다 뻥입니다. 이파리 두꺼우면 네. 한 놈도 안 생깁니다. 물에 담아도 안 생겨요. 비료가 부족해서 생긴 병을 말리고 온갖 걸 해도 안 돼요. 우리 그 하우스에 들어있는 나무가 수지병이 안 생기던가요? 생기죠. 그럼 하우스에도 왜 수지병이 생겨야 돼요? 배가 고파서 생기고. 새순에서 물방울이 생겨 타고 내려간 거예요. 이 시값이 낮아서 생긴 병이에요. 여기 이 시가 1.2 이상이 되면 무병이거든요. 무병. 근데 0.6에서 0.8이 되면 밀감이 병을 제일 많이 합니다. 병을 엄청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제일 많이 하는 거, 병을 제일 안 하는 방법에 여기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면 잘 모를 뿐이지 안 되는 거 아니랍니다. 그래서 밀감을 안 터주려 그러면 연면십에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주고 요소 밀어주면 안 터집니다. 안 터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터주는 사람은 깨어난 사람입니다. 아니 연면십이하고 요소 밀어주면 잎이 두꺼워가지고 시원해서 한 놈도 안 터져요. 터지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일부 막을 수 없을 만큼 인상가리가 과다된 것도 있어요. 인상가리가. 요게 너무나 많이 들은 농가들은 좀 다루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
차광까지 해줘야 돼. 차광망까지. 차광망을 씌워주지 않으면 열을 못 낮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필수가 받아들이니까 도장제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거 작거든요. 봄수를 안 키워서 도장지가 나는 거지 질소를 준다고 해서 도장지가 안 나요. 제가 약 한 20년 전에 그 21가시 복합도를 2,000포를 사가지고 감나무에 줘봤거든요. 봄에 내 나무에 한 포씩 5kg씩 주고 그 다음에 되니까 감은 쬐끄만하고 도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연면식에서 봄순을 살을 안 찌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이 끝까지 못 가고 요 사람들이 요즘은 비료를 가짜로 만들었다. 간단하게 계산이 돼. 내년에는 요소 비료를 2,000포를 사가지고 감나무 밑에 주면 감이 이따만이 커질까 이거 이만해. 그 다음에는 요소 비료를 2,000포를 사가지고 감밭에 딱 주고 나니까 어떻게 돼? 산이 보여요. 가수원 전체가 눈 온 것처럼 보여요. 그래 되니까 뭐라겠으면 세상 사람들이 저놈이 돌았다. 감밭에 눈 온 것만큼 비료를 뿌려놨으니까 그 저는 뭐라겠습니까? 이야 우리 지역에서 비료를 내가 제일 많이 주고 내가 제일 1등이다. 가을 되니까 역시 꼴찌는 마찬가지야. 방금 이야기는 잘 들으세요. 이 파리에 살을 찌우야 뿌리가 내려와서 비료를 먹을 건데 비료만 주면 비료가 늦게 올라가 더위를 타서 밀감이 쪼개진다는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요소 비료 준다고 레드에 안 쪼개지냐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래죠. 연면시비에서 잎을 살을 찌우면서 비료 주고 빨리 비료 먹게 만들어야 밀감이 안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소 비료 준다고 안 쪼개지는 아닙니다. 쪼개집니다. 도장지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봄순에 잎을 살을 찌우면 안 납니다. 지금은 비료하고 하면 도장지가 좀 많이 날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내년에는 봄부터 연면시비하고 비료 주면 도장지가 안 납니다. 올해는 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아까 설탕을 하면 마디가 짧아진다고 했지. 예. 설탕 뿌리면 도장지가 안 되겠네. 그거 다 뻔해요. 설탕 뿌리든 뭘 하든 지금은 도장이 나게 돼 있어요. 아니, 봄에 봄순이 작았어. 봄순에 잎이 살이 안 쪄있기 때문에 봄순이 사이즈 크기가 작아요. 그럼 뿌리에서 봄순으로 영향이 오는 관이 작아요. 아까 나무 껍질 속에 여기 살줄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파리 봄수 나기 전에 그 봄에부터 하면 봄순이 안 납니다. 도장이 안 납니다. 내년부터는 요 방법으로 하면 안 나는데 올해는 요소비로 주고 연면시비 하면 밀감 터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쪼개지는 거는. 그러나 도장지 나는 거는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 도장이 나는 거는 도장지 나는 거는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 내년에 안 내고 무기에서는 네, 올해는 과일 크게 키우고 조금 크게 키우고 쪼개지는 건 막을 수밖에 없어요. 안 쪼개지긴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왜? 연면시비하고 요소 비료를 계속 주면 되니까. 근데 도장지는 발생합니다. 왜? 봄순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가늘기 때문에 영양을 다 못 먹어내기 때문에 뚫고 나와요. 도장지는 나오는데 쪼개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열과는. 그러나 내년 되면 도장지도 발생 안 하게 할 수 있다. 봄부터 하는 방법, 요 방법을 하면. 그린 설탕하고 네. 그래서 요소 비료를 주되 측정기로 측정해서 줘라. 측정기로. 이게 과학농사입니다. 제주도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들고 강의한 사람 별로 없죠? 측정기 들고. 처음입니다. 저기 계십니다. 뒤에 한 분 계십니다. 벌써 이미 스타로 지금 이만큼 크고 있습니다. 곧 제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우리 hen철 선생님이 앞으로는 그 마이스터가 아주 유망해요. 한 사람 올리기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려요. 대한민국 전역에 지금 명장을 한꺼번에 놓고 명장을 육지에서 9명, 제주도에서 2명, 총 11명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탄생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인품이 저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만 찾다 보니까 더 어려워요. 혼자 농사 잘하는 사람 많아요.
복숭아 1200펜가 1억씩 하는 데가 있어요. 복숭아 1200펜 가지고 1억씩 돈을 벌어요. 매출액을. 근데 그 사람이 명장이 되느냐? 안 됩니다. 지 혼자만 잘하거든. 그럼 그런 사람 만들었다가 내가 뒤지기 고생해. 자기만 가르치고 다른 사람 못 가르치니까. 그래서 육지에 있는 우리 명장님들이 9명 있는데 그분들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다 못하니까 본인들이 본인 지역을 책임져라. 그 내는 또 가야 된다. 제주도에 와서 지금 횟수는 지금 5년째 제가 와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 올 때마다 한 500씩 들어가요. 올 때 배삭이 50 몇만 원 나오고 갈 때 50 몇만 원 나오고 호텔비에다가 먹고 쓰고 가면 500씩 충분히 쓰고 그 이상도 쓰고. 근데 제주도에서 어떨 때는 성질 난다니까. 그렇지 열심히 가르쳐도 인재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명이 탄생했다는 명장님이. 그래서 키위 레대항. 그래서 제주도에는 우리 동글납작 하잖아요. 동서남북을 4명만 만들어가면 되겠더라. 그 제주도 분들이 육지하고 다른 그 차이가 1시간 거리 멀다가 안 가요. 육지에서는 전심 약속 거리가 1시간이에요. 1시간 넘으면 굉장히 멀어요. 제가 대기 바꾸면 230km 한 바퀴 돌았고 하루에. 이걸 한 바퀴 돌았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뭔가 딱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작년 말고 그제작년에 바쁘니까 아침부터 출발해가 요걸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거든요. 육지에서는 제가 얼마나 움직이냐면 하루에 조금 혼자서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움직이면 500km를 움직여요. 제주도에는 요 거리가 신호가 많고 육지에는 고속도로 타면 신호가 좀 없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기나 말기나 한 농가 가는 거리가 1시간이에요. 여기서 저 집 가는 1시간, 저집에서 저 집 가는 1시간, 저기서 저 집 가는 1시간 그렇게도 돌아다녀요. 그 왜 그러냐? 제주도는 전체가 이 마을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육지에서는 산 한 개 넘어야 한 개 있어요. 산 넘고 강 건너야 한 마을이 있어요. 그 제주도하고는 육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주도에도 이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감이 안 쪼개지는 방법은 잎이 두꺼워야 된다. 잎이 두꺼워야 된다. 그러면 잎이 두꺼우려면 연면 시비하고 요소 비료주서 두 개가 만나서 순환이 돼야 된다. 그러면 되는데 지금 요소 비료만 준다고 해서 도장지만 하고 잎이 옆에를 본다면 도장지하고 움직이고 과실 옆에 잎이 안 두꺼워야 돼요. 또 이게 또 문제가 또 따로 생겨요. 그래서 완벽하게 안 쪼개지는 방법은 연면 시비하고 요소 비료 줘라. 그리고 측정기로 측정해라. 측정기 살 돈이 없으면 농협에 조합장님 보고 사내라 해라. 그 농협에서 사놓으면 빌리를 쓰면 된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육지부에서도 요 측정기를 각 지역의 농협에다 제가 팔아먹었어요. 그 농협에 한 2-3개 사놓고 농가들이 가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주도에도 이게 측정기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제도 80대 아버지는 측정기 가지고 있고 4살 된 아들은 측정기 안 가지고 있어요. 80세 된 아버지는 방금은 그 유튜브 보고 요소를 1500평에 40%를 사가지고 34%를 썼어요 벌써. 왜 그래 비로소도 안 되느냐? 소똥을 끼기 전뿐인데요. 소똥을 한 2년 전에 쫙 줘가지고 가리 갖다 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가 1.0까지 올려놨는데 조금 더 하면 순환이 되겠는데 지금 또 그 어른이 80대 어른이 소똥을 또 이빨 갖다 놨어요. 지금 남 공짜로 주면 밭에 들어가는 돈은 안 든다.
갖다 여면 더 손해니까. 그 할머니가 튀김을 한데 저런이 태비를 사가 왕창 였더만은 올해는 또 요소를 왕창 사가지고 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척전기를 사가지고 50대 그 아들을 가르치고 있어. 대비값하고 식대기하고 빨리 갈게요. 그러니까 퇴비를 몇백만 원씩 쓰고 사는데 그 퇴비 이제 쓰지만 하거든. 왜 그러냐? 토양 분석해 보니까 인산가리 칼슘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해 일어나고 있는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인데 요 비료를 지금 우리는 가수원에서 안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쓰려고 애를 써도 영양제 속에서 조금씩 들어와요. 영양제 속에서. 근데 그 양으로서는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비료를 썼다가는 더 늘은 누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칼슘 마그네슘도 그걸 주지 말아야 될 겁니까? 개뿔 이쪽에 만들고 소리. 아니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왜 줘? 지금 동수진에서 지금 오늘이야 교육을 그렇게 하지만은 여기 영양제 조금 따라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여기서 칼슘 마그네슘 주지 말라고 하면 그거 주락하는 것부터 먼저 뭐래야지. 주락하는 건지 잘못된 건지 땅속에 있는지 뭘 줘? 개뿔. 아니 토양에 지금 잔뜩 있는 걸 왜 줘? 이건 지도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다 주라 해보니까 지금 다 쓰고 가니까. 근데 지금 그거랑 한국말 문법을 이게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급할 때는 뭐뭐해? 똥물도 먹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방법을 배우고 해야 되는 거지. 누가 가르친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오늘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토양에 여기다가 중점을 두라. 토양에 나무가 사는 거는 땅에 뿌리를 내야겠다. 땅에 있으면 안 줘도 된다. 땅에 있는 거는 먹는 방법은 잎을 살을 찌우라. 잎을 살을 찌우면 잎에서 영양이 내려가서 녹이가 먹는다. 잎에서. 그러면 잔뿌리를 발달시키는 방법이 잎을 살을 찌워야 잔뿌리가 발달해요. 잔뿌리가. 근데 잔뿌리 발달은 요소를 준다고 잔뿌리가 발달 쉽게 안 해요. 그거는 왔다가 가야 되는데 내려갔다가 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는 먼저 안 되는 거예요. 비료를 전하면 이게 올라와야 안 와요. 내려가야 잘 올라와요. 내려가야 잘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려보내는 방법이 빨리 만드는 방법은 맹물을 뿌려가지고 3일 만에 연면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럼 요소를 더 빨리 먹는 방법이겠죠. 영양제 3일 만에 치고 아침 저녁 맹물 계속 뿌려요. 맹물 뿌리고 영양제 치고 맹물 뿌리고 요소 주면 금방 먹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먹는 거하고 3일 먹는 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잘게 있는 사람은 10일 만에 영양 치면 돼요. 그럼 겨울에는 15일 만에 영양 치면 돼요. 그러면 살을 찌우는 용도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방법도 좋고 다른 분이 방법이 좋으나 내게 제일 맞는 방법을 골리 써라.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분 질문을 쓰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네. 왜냐면 우리가 관행으로 여기서 한국말 운동을 교육을 내가 처음 봤는데 예. 그 관행으로 우리가 이제 지도기관 예. 이쪽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서 그 지도기관에서 받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진료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말 논법에서 우리가 지금 뭐 비료 주어라 하는 거 만약에 미생물도 이제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시 측정을 자기 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처방전을 내려야 이제 지수 요소를 이제 줄 것 같은데. 아니요. 그중에 이파리 색깔 보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본인들이 요것만 알아듣고 척경을 알아들었지 이파리는 살을 찌고 디비 나라. 힘줄이 노라면 가리가 들었다. 복판에 힘줄이 약간 청색이 나오도록 만들어요. 이파리는 살을 찌워서
식당 밥 디뱅이처럼 디비나라. 살을 찌서 이렇게 디비나라. 요게 기본인데 그건 또 강의할 때 또 까먹고 이제 기계만 노는 맛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요게 또 안 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요게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박이라든지 장보고라든지 이상한 거 주나면 여기 안 나타나요. 그럼 육안으로 식별해야 됩니다. 어떤 물질을 우리가 안 써본 걸 썼을 때 요 측정기에 안 찰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측정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일부 어박, 광어박, 어박, 장보고 이 몇 종류가 측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물질 썼을 때. 그래서 잎이 살이 쪄서 펴 있는 거 요것도 이야기하거든요. 잎이 살이 쪄가 펴 있으면 된다. 부드러우면 된다. 딱딱하면 안 된다. 그 비료가 많이 줬을 때는 잎이 딱딱하게 이렇게 됩니다. 한계치를 넘어가면 오므려집니다. 딱딱해지고. 그럼 잎이 딱딱해지고 생장점에 오그러져요. 잎이 이렇게. 그럼 비료 과다돼서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맹물을 뿌려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기가 있으면 기본은 8, 90도 됩니다. 거기서 조금 부족한 거는 육안 식별법이 또 기술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완벽하게 배운 사람들한테 정말 잘하는 사람 프로가 됐을 때 맹장이 어렵습니다. 감귤나무 제주도에서 감귤나무에 대비를 시켜서 예, 지금 현재 성공했다. 명장 한 사람. 한 사람.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걸 한국만 불법으로만 딱 한답니다.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 비료 이런 거 책임도 안 주고 그냥 무책임도 안 주고 그냥 그것들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몇 년 걸렸습니다. 6개분을 왕창 엿어가지고 6개분 있지 않습니까? 그 뺑아리 그 키워가는 거 그게 볏집이 안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완경하고 그걸 엿보니까 부숙되지 않는 퇴비가 들어가지고 토양에 있는 질소를 싹 먹고 인상가리가 받아져 버린 거예요. 요게 이놈을 빼낸다고 안 해본 짓이 없어요. 염분에 대해 다 해봤겠죠. 안 빠져요. 어떤 걸 해도 안 빠져요. 들어가 있는 토양에 들어있는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절대 안 빠집니다. 이거 빼낸다 하는 거는 우리는 해보면 결과는 아니옵시다. 네. 네. 그 연면식이 지금 칼라나 그린 이 부분이 뭐를 보충해 주는 요소예요? 아, 잎을 두껍게 해요. 잎을 살을 쪄.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건 잘 안 밝혀요. 그러면 아마 예, 이때까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법적인 요소만 이야기하지 그 외의 거는 회사 기업 비밀로서 놓고는 아직까지 한 번도 예. 제가 지금 그 한라동 비가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예. 전쟁 다 끝나가지고 3월 11일에서 10월 사이에 이제 온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예. 한 28도에서 35도까지 올려주는데 예. 저는 백화기에 그 대포 이렇게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 이제 백화기에 온도를 이렇게 올려주는데 예. 그 지금 그 토양 선수를 하니까 인상 가리 바다가 돼가지고 예. 그 상태에서도 온도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28도나 20 이런 식으로 좀 아, 그 올려야 시기에 봄에 요 시기에 온도 올렸을 때 하루 일조량이 짧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름에 온도 올리는 건 전혀 차이입니다. 봄의 온도는 이 햇빛의 각도가 이래 바로 선 게 아니에요. 누운 거거든요. 이 각이 달라요. 엽 온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이게 직사광선 이렇게 될 거고 봄에는 이 각도가 달라요. 햇빛의 각도가. 그렇기 때문에 봄에 온도 올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엽 두께겠죠. 엽 두께. 엽 두께만 연면실에서 두께만 바로 잡아놨다면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볼록하게 나오겠죠. 지금 잘 나온 상태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잎이 살이 쪄서 펴 있나 오물이 있나 이 차이겠죠. 해가지고 저뭐 조장 순 같은 거 없습니다. 그 요소 몇 포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한 3포 정도 들어갔어요. 100평에. 예. 100평에 3포, 1000평이면 30포겠죠. 그 800평이나 있는 하우스가요. 1000평이면 30포. 지금 들어간 게, 우리 헨츠 마이크님이 들어간 게, 4포, 유한 1포 들어갔잖아요. 조장순이 안 나오니까 난 비정상인가. 강의 있잖아요. 도장순이 나오는 게 가짜다. 우리는 도장순이 안 나오고 제일 잘 된 밀감을 보셨죠, 옛날에. 도장 안 나오고 밀감만 크게 여는 나무, 조롱조롱 여는 거 보셨죠? 그걸 우리는 재해내는 거예요. 그걸 재해내는 방법이 봄순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 스스로 되는 나무, 그런 나무 간간히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같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똑같게. 두 번째, 예. 7월 20일 되면 제가 이제 여름전쟁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은 7월 20일 외에 여름순 발생시키는데 그때도 그러면 칼라 1.5리터만 그 설탕을 안 주고 저것만 영양. 맞습니다. 그 한라봉이 커가지고 요 밑에 설탕이 배기면 안 되거든요. 예. 한라봉이 설탕이 배기면 안 된다. 그 여름순을 발생시키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내년에 착과. 그런데 봄순이 내년에 열 만큼 부족합니까? 그럼 굳이 잘라가지고 나무 고신 실 필요 없잖아요. 그럼 전쟁하지 말고 그냥 가는. 개뿔 그거 하면 안 되죠. 이 더운 날때 이파리 자르고서 뿌리가 죽어버려요. 그 양만큼. 뿌리 해로 나잖아요. 또. 이제 세수 난 다음에 놔두게 그 끓면 뿌리가 또 나잖아요. 그럼 밀감이 작아지잖아요. 여름에 이 더운 공기에 대가리를 잘랐으니까 뿌리가 죽었고, 뿌리가 죽어서 이를 적게 할 거고, 밀감이 그만큼 적게 그거 생산에 감소한 거죠. 망할 짓을 보라는 거죠. 사실 뿌리가 순이 많이 나니까 뿌리가 또 그만큼 적과만 해도 순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름순이? 예? 적과만 해도 여름순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름순이 많이 안 나라고 초기에 연매시는 거죠. 봄에. 여름순이 안 나면 이 가지가, 열매 가지가 계속 굵어져요. 이 관이. 나무 가지가, 여기가 계속 살이 찌나가 더 늘어나는 거지, 이 면적이. 그러면 과실 쪽으로 얘는 계속 가요. 근데 망감증 같은 경우는 적과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적과에, 네. 과일은 섞어요, 당연히. 네. 속고이면 섞은다고 해서 영양이 얘가 굵어져서 얘가 더 먹기 때문에 도장기가 많이 나진 않아요. 도장기가 나는 게 아니고 여름순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현상으로 술이 나오죠. 몇 개 안 나와야 돼. 그게 나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조금만 나오고 말아야 돼. 그 안 나오면 영양이 너무 적은 거고, 그게 거의 발생 안 해야 돼. 여름순이 발생한다는 거는 영양이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뚫고요. 전체에 봄순으로 영양이 가야 되는데 과실이 열리는데, 봄순 가지가 굵어지가 내년에 과일이 굵은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 방향을 트는 거다. 그래서 여름 전쟁은 안 해야 제일 좋은 거예요. 여름 전쟁은. 그래서 봄순이 확보돼야 되는데 굵고 통통해야 되는데, 여름순을 전쟁한다는 거는 이미 나무를 괴롭히는 일이다. 나무를 괴롭히는 일이다. 그건 잘못하는 거다. 아니 여름에 왜 일을 해야 돼? 안 해도 되는 일을.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필요 없다. 네. 하여튼 더 필요한 내용들은 위미농협에서도 강연 내용도 어제 강연 것도 있고, 제주도의 그 밀감에 대한 부분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그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곳이 교천농협하고 대정의 희중카하고 두 군데서 제품을 판매해요. 희중카. 예.